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여당 주도로 인준됐습니다. 40조 원에 육박하는 2차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 소비 쿠폰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늘어났다고 혹평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이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한 첫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의 불참과 규탄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여야 협의 끝에 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혀 주주들의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3% 룰도 여야의 협의 과정에서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인준에 여야 합의가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리 인준안이 국민의 시선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군급식 기본법과 양봉산업 지원법안 등 10여 건의 민생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제출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치며 40조 원 규모로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민생 소비 쿠폰과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커 예결위 간사 간 막판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2차 추경안이 9조 5천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교육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2조 5천억 원, 복지위 건강보험 지원 1조 6천억 원, 정무위 배드뱅크 관련 예산 4천억 원 증액안 등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진행된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주요 예산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놓고 민주당은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 효과가 적고 국채 부담은 크다며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91억 원가량이 증액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따른 실무적 필요를 반영해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여야는 현재 예결위 비공개 소소위원회를 통해 쟁점 예산에 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도 증액분이 일부 조정된 바 있어 최종 규모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추경안은 지금 예결위에서 처리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여야 협의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에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 크게 했단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으로 채운 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정상 외교 복원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화와 소통, 협력과 공존이 중요하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통합의 국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일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산업재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언론과 소통하며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와 열망을 확인시켜준 회견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며 국민과 눈을 맞춤으로써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들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동안의 국정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했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제대로 된 현실 진단과 해법 제시도 없이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고 여당은 원구성과 입법에서 폭주하는 역할 분담이 반복될까 봐 우려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대통령의 말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꾸린 뒤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대미 대중 수출이 감소한 점을 우려했습니다. 진 정책위 의장은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고 한국과 미국이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 정책위 의장은 또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은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형태로 비대위를 새롭게 정비하고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고
새로운 비대위원들도 당의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국민의힘 사무총장에는 삼선의 정점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는 삼선의 김정재 의원이, 당 대변인은 박성훈 최수진 의원, 그리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엔 박수민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이슈픽 천주영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본회의 상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개 반대가 상당했는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협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양당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결국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원들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결과 이 기권과 반대표가 나왔지만요. 이 상법 개정안 220명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1호 법안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회동이 여러 번 열렸죠. 이 어제 열린 법사위 소위 국민의힘에선 초반에는 이 3% 룰을 반대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자 집중 투표제 반대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재개가 반대회였던 이 집중 투표제 논의를 추후에 미뤘고 이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조항도 막게 됐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이 대통령 대선 당시 약속을 지키게 됐고요. 이 치열한 논쟁 속에서 3% 룰도 고수했습니다. 이 현행 상법에선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각각 3%씩 인정해줬다면 이제는 합산 3%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 재개는 대주주 경영권 침해를 우려했고 소액주주 측에선 대주주 견제 장치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 룰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이 되고요. 이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내년 1월부터입니다. 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조항만 법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요. 이해 충돌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선 이사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재개에선 독일처럼 법의 경영 판단의 면제 원칙, 즉 경영상 판단은 예외라는 원칙을 이 배임죄 규정에 넣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 같은 논의를 법사위에서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지면서 이 소송 남발에 대한 재개의 우려를 잠재울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뒤에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동안 여야는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지속해 왔는데요. 끝내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총리 인준안을 좀 더 국민의힘과 논의해서 내일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지도부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표결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은 3년 전 흠결이 많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한 걸 안다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인준안 처리를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 숫자로 밀어붙인 인준안이 국회 문은 넘었지만 국민 시선에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청특위 위원들도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 뒤에는 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부적격 장관들이 모인 부적격 정부가 될 거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첫 총리 인준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어질 청문회 전국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언론사와 격이 없이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 기자들과 물리적인 거리도 많이 좁혀서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이 내외신 기자 147명과 이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122분간 이 대통령 15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 앉았는데요. 이 질문자 선정도 이 대통령이 지목을 하거나 아니면 출입기자단 간사 등이 나와서 무작위로 명함을 뽑아 추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존 관례와는 다른 지점들이 많았는데요. 이 통상 취임 100일, 늦으면 300일쯤 열렸던 기자회견이 30일로 훅 당겨졌고요. 이 풀뿌리 언론 등을 포함하면서 폭넓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어려운 질문에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기도 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질문자 선정을 안 할 걸 그랬다면서 이 웃으면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는요, 이 답변이 다소 길어졌는데 이 확실한 답이 없으면 대답이 길어지는 거 알지 않냐면서 이렇게 농담을 건네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하지만 이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이 정부는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이라고 구분을 지었고요. 그러기 위해선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용하다. 가까운 사람만 골라내면 남는 사람이 없다. 이런 답을 하면서 최근 검찰 인선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최근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교란을 없애겠다면서 이 투자 수요를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엔 온도차가 극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자화자찬만 가득했다 이런 평이 나왔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정상 정부를 보여준 회견이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당내에선 특히 풀뿌리 지역 언론 참여가 신선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박찬대 의원은 당원들에게서 내가 이러라고 이재명 대통령 뽑았다 이런 반응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정청래 의원은 본회의 직후 굳은 일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해야 할 일만 하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다.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가진 건 긍정적이다. 이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자세도 다행스럽다는 반응이 있었지만요. 이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면서 취임 후 한 달이 기대보단 실망감이 가득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또 협상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대통령이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상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자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야당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민주당은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극약 처방이라며 가계대출 총량을 감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일까요? 그 빚은 정부가 감당해 줍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부자만 유리해지는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나중에 대출 규제를 풀게 되면 집값이 또 오를 수밖에 없다며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늘려 대출 규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 계획이라든지를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주택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세제 개편까지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역차별 문제도 우려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야당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제한받으면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5일 진행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 출신의 보수 인사로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의 공범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계엄 당일 CCTV를 보면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전직 인사의 소환과 출국 금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내란 공범자들을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제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방송 3법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해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방송 3법은 좌파가 장악한 관변단체와 학계 그리고 언론 노조를 총동원해 그들만의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민참여에너지협동조합들의 모임인 시민발전 2종 협동조합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 의장은 2035년 국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과 국회 자체전력 생산 확대 등 관련 정책을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족한 전력은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해 시민과 함께 탄소 중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3일 강하락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락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안철수의 메스입니다. 오는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유력 당권주로 꼽혀왔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사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국민의힘을 코마 상태로 표현하며 강력한 메스로 수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까지 또 빠르고 힘있게 혁신할 것은 혁신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겠죠. 민주성 회복을 위한 시스템 공천이 야성 회복을 위한 역량 강화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안 의원이 고강도의 개혁을 예고한 만큼 당내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철수라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5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의 자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말랑말랑한 혁신안이 당 대표 아래에 있는 혁신기구의 장이 그보다 더 센 메시지를 냈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
무엇보다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비주류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친윤계와의 관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우리 당에 온 뒤에 외톨이였습니다. 본인들의 측근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또 포지셔닝을 하셨어요. 아마 이런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도 그 친윤과 안철수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았나. 민주당 또한 논평을 내고 한 번 쓰고 버릴 목적의 재활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안철수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것 자체는 변화의 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혁신안으로 담아야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선배들의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으셔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 이에 칼을 들겠다고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이 과연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전승절 초청장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9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 초청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 대통령의 찬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중국이 매년 열어온 정승절은 외형상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기리는 기념 행사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항일과 항미 원조를 하나의 민족 서사로 엮어서 또 다른 선전 무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10년 전 전승절의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관세 전쟁이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요. 또 한미 간에는 피로수 매전 혈맹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곳은 중국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을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숙제도 주요 외교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은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 그리고 9월 말에 있는 유엔 총회 등 여러 또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사단 파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또 채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내임 역시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한중 관계 관리와 한미 동맹 의식한 부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안보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잠시 후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발제 성 기자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하고요. 오늘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그래서 이런 정치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부드럽고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했었는데요. 내용은 검찰 개혁과 의료 사태, 부동산, 민생 안정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됐습니다. 약 120분 동안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이제 많이 길어졌고 15개 질문에 대한 답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분위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 네. 그리고 취임 30일 만에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꽤 빨랐다 하는 거에 그 이면을 보면 또 취임 30일밖에 안 됐는데 30일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적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현안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추경 시정연설 때 나왔던 그 얘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요.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그 30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뭐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사실은 그거에 거의 복잡한 정도지요. 그렇게 보셨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달밖에 안 된 정부가 뭔가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저 자리에 계셔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다면 뭐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검찰개혁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요. 네. 그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 아니면 그 이상 검찰의 해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한 달 만에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을 연 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예, 그 뭐 배경도 좀 들어보고 싶고, 예, 전체적인 좀 어떤 메시지에 좀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30일 만에 했는데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60일 뒤에도 하고 90일 뒤에도 하고 매달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출근길의 그 약식 회견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주. 네네. 또 저는 가능하다면 언론사하고 인터뷰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국회 방송의 신동진 앵커와 인터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제의 들어오면은 뭐 검토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하고 소통 활발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뭐 보기 좋았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회견의 내용보다도 사실은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많이 좀 안정돼 있구나. 네. 이런 그 인상 비평을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검찰 개혁 부분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는데 들었는데 그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이를테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나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이게 사실 좀 이 속도 조절은 좀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다 오래 넘기면 검찰 개혁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석 전에 검찰개혁 얼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언급도 했었죠. 얼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들어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쪽에다 슬쩍 좀 떠밀었는데 입법부에서 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여당에서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게 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정한 의중이 뭔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 아쉬운 건 오늘 개헌 관련 질문하고 답변이 없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 굉장히 뭐 누군가 물어봐 줄 줄 알았는데 그 질문자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답변을 하나하나 길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이 다음 기자회견 때는 누가 좀 꼭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검찰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가는 게 검찰개혁이냐, 그 부분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고 개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게 역시 좀 아쉬웠다. 예, 두 분의 말씀 들었고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찬성 220, 반대 29, 기권 23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는데 또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3% 룰은 포함을 했지만 집중 투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민생 법안의 여야 합의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반대했던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네. 남발 우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될지는 지금 사실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시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보 뭐 이런 조항도 있고 한데 그럴 경우에 이 부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터져 나올 것인지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른바 애프터 서비스의 관점에서 이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여러 가지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도 여야가 좀 함께 갖고 나중에 바꿀 일이 있으면 함께 좀 바꾸고 뭐 이렇게 끝까지 좀 주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예, 뭐 당연하죠. 법을 만들었으면 뭐 문제가 생기면 또 손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상법 개정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뭐 재계에서 반발하니까 아예 뭐 안 하겠다 반대로 돌아섰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 의결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했죠.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 때 같은데요. 네. 아니 오늘 하는 걸 보고 아니 좀 진짜 그렇게 하지. 왜 이를테면 그동안 이른바 좀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왜 이렇게 극구 반대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뭔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낸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인 성과다. 아주 보기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본 회의에서는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단독 처리한 상황. 이 부분을 이제 좀 아쉽게 보는 해석들과 또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먼저 들어볼까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표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이 이거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선 증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네.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를 거의 내지 않았어요. 뭐 한 30%도 내지 않았어요. 뭐 준비를 했는데 뭐 제대로 안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준비했으면 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참고인 없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본인의 수입원 그에 대해서 말을 바꿔왔죠. 그다음에 자료 제대로 안 냈죠.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가 된다면 저는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닌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정말 수입원 같은 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으면 자료를 왜 안 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적 의혹이 특히 돈 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밀어붙이기만 할 일은 아니다.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자기 돈 수입과 지출이 계속해서 맞지 않고 어긋나는 과정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집권당도 조금 검토를 좀 새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검증 과정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그냥 밀어붙일 의도만 드러냈어요. 이런 점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차피 뭐 표결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는 거지만 저는 처음에 검증 과정에서 왜 김민석 후보자의 돈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예전에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도 통과시켜 줬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명될 수가 없었죠. 네.
또 이제 지방선거를 바로 한 열흘 뒤에 치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발목 잡기로 비치면 지방선거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서 정권을 바꿨고 첫 번째 총리니까 우리가 이걸 막을 수는 없다 이런 건데 지금 3년 만에 상황이 정반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의석수도 안 되고 또 3년 전에 좀 빚을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웬만하면 그냥 대승적으로 자유투표라도 해라.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다 그런 칼럼도 썼어요. 국민의힘 이런 걸 좀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안 하고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 안 하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찬성 반대 물어보면 대략 한 6대4 정도로 찬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임명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국무총리 임명하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앞으로 국무총리로서 좀 이렇게 일을 잘 하는 뭐 그런 장면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쇄신에 나설 당 혁신위원장의 사선에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종기를 격출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당의 현 상황을 또 코마에 빗대기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새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일지 기존의 당내 주류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디까지 당의 혁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송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사용하는 언어가 좀 너무 살벌해요. 코마, 고름, 피, 네. 코마 이게 식물인간 상태를 코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정당의 주요 정치인이 꼭 그런 표현을 뭐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귀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네, 메스를 들겠다는 표현도 했네요. 예, 뭐 좀 조심했어야 됩니다. 물론 혁신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결기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건데 좀 지켜보시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혁신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혁신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이제 명단을 좀 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쪽하고 뭐 같이 합당도 하고 했을 때 그때도 정치 혁신을 얘기할 때 무슨 의원 정수를 줄이자, 세비를 삭감하자, 뭐 이제 이런 걸 혁신 아니라고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뭐 의원 불체포 특권을 뭐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그 너무 빤한 얘기고요. 그건 일종의 반정치주의지. 그게 무슨 혁신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혁신은 자기 희생과 이런 걸 전제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대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누가 희생했나요? 아무도 책임 안 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전당대회가 한 8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과연 국민의힘 혁신이 가능한지 이것도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뭐 일단은 출범하는 혁신이니까 뭐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뭐 메스를 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메스를 어디까지 들 수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뚜렷한 한계가 있는 거는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공천을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인적 청산을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당신하고 이 사람하고 나오지 마. 뭐 다음 총선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요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런 걸 혁신안이라고 내봤자 그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비웃음만 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을 수 있는 안 그게 뚜렷한 한계가 보이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거는 역시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
여기에 맞춰서 안을 내고 그것이 조금 있으면 전당대회 할 거잖아요. 네.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혁신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버리면 안철수 의원의 노력은 허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의 공감대 뭐 이런 거를 본인이 하는 게 저희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혁신안이라고 나열식으로 해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거 몇 개 정도로 추려서 그걸 차기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대표가 걷어찰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를 당원과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놓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중에는 제가 보건대는 뭐 인적 청산 일부 같은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당원들의 공감대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아마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은 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 혁신위의 대부분을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실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차분히 좀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하여튼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적 쇄신이 가장 핵심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제 당원들의 공감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참 인적 쇄신을 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9월에 열릴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 참석 여부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고 또 한중 한미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 선례는 있습니다. 어떤 현 시점에서 어떤 외교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예, 대통령 취임할 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이제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 이 기본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천명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조에서 판단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우리 외교안보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잘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뭐 중국 남의 나라 전승절 기념식까지 뭐 갈 필요가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는데 네.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보시죠. 네, 우리가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게 좀 많이 고려의 그 상황입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훨씬 더 고려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네. 자 전승절에 가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게 한미 정상회담보다 더 앞선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전승절 참석을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중 아니냐 이런 의심, 과거 뭐 세시의 발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가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의 관계와 연결돼 있다. 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예,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어차피 국회에는 의석수대로 가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결해야 되는 걸 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놓고 무조건 뭐 따라오지 않으면 표결이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국민은 여야 합의 노력을 평가한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의 한 줄 논평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잘 안 했고요. 증인도 한 명도 채택도 안 하고 국무총리가 참 쉽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정권 교체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덕분에 그 덕을 좀 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국회에서 표결 끝난 다음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이게 맞는 말일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뭐 야당이나 야당 지지자들을 폭정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무총리는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야당을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네. 김민석 총리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협치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네, 합의 노력 두 분이 한 줄 논평으로 좀 같은 공감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